미국 및 유럽 등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하도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가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있고 미 연준은 이미 빅스텝을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올리기는 올릴 건데 언제부터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건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독일 국영방송 ARD는 2022년 3월 10일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계획보다 빨리 채권 매입을 중지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유럽 내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최저점인 0%에 머물고 있다 설명하고 있죠. 가파른 인플레이션에도 유럽이 주춤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통화정책 결정자들이 시장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양적 긴축을 무모히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살아있고 이런 믿음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경기 지표보다 유동성을 공급했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이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조금 후 설명드릴 디 벨트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정도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 불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다시 이 불신은 또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신과 인플레이션이 악순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디 벨트지는 2022년 4월 14일 거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나쁜 의구심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면요. 환율 시장에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자를 높여 인플레이션에 언제 제동을 걸지 열어놓고 있는 동안 유로의 가치는 추락하고 있다. 현재 유로는 지난 2년 기간 동안 최저치에 도달했다. 그리고 리스크는 더욱 확대되어 간다. 적어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제스처 정도까지 희망했지만 희망뿐이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시장은 인내심을 잃고 있고 계속해서 유로의 수호자 유럽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는 동안 유로는 타격을 받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가치의 하락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들이 달러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원 수입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원자재 및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수입 물가 인상에 따른 적자폭 확대가 한국만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세계 3대 경제축인 유럽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 연준이 행동하기 전 오히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요. 유럽은 중앙은행이 불신을 자초하며 중앙은행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명성이 허물어지면 이런 피해는 더 확대되어 갈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 정책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위에서 짧게 언급해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단 이자가 높아지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바로 침체로 직행할 수가 있고요. 특히 유럽 역시 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구현해왔습니다. 대출을 쉽게 해 자산 축적과 내구재 소비로 이어지게 해서 경제를 돌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 등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유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산 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이 동반부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각국 정부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춰왔는데요.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 대출은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기 쉬워지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이 함께 동방상승했던 겁니다. 늘 그렇듯 위기가 찾아오면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고 이 돈이 투자로 이어져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가게 되죠. 바로 여기서 정책 결정자들이 있는 자들만 배부르게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즉 경제 위기가 오면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산 가치가 폭등함에 따라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시장 구조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양적 축소에 본격 들어가면 반대로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어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미 연준에 비해 자신감이 없는 유럽 중앙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는 의견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2년 4월 22일 이 인플레이션 칵테일이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커다란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음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칼럼은 유럽에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다가왔다 기정사실화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미 연준은 이렇게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경기 침체 및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몸을 감행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로까지 갈까요? 그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무능력하진 않죠. 하지만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신문은 이미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를 받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서플라이 체인을 무너뜨렸고 이는 또 원자재 및 중간재 쇼티지를 만들어냈으며 다시 가격을 올려놓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이런 공급 부족을 더 악화시켰다 밝히고 있습니다. 칼럼은 독일 공급자 가격은 지난 2월 26% 상승했으며 1948년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 인플레이션 쇼크는 독일을 덮쳤다. 이와 함께 여러 지표들이 경기 하강을 알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제로 코로나 전략을 고집, 전방위적으로 락다운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을 저하시킬 뿐만이 아니라 중국 생산과 공급에 의존하는 여러 나라들의 경제 또한 부담을 주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붐을 침체로 바꿔놓는 위협이 되고 있고 이는 다시 다른 분야를 압박하고 있다 전합니다. 즉 유럽을 침공한 인플레이션을 막기에 경제의 외적 변수,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경제 외적인 사건들이기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 쉽게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죠. 신문은 여기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채권 매입을 중지, 이미 매입했던 채권을 빠르게 다시 매각하면 된다. 그러나 강한 경기 침체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이론적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미 연준이 하기 시작하면 장기 이자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장려하면서 경기 주체들을 자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또 투자자들을 주식시장 쪽으로 몰고 갈 수 있기에 금융시장이 자극받고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죠. 당연 매각을 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시대를 접겠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빠르고 과격하게 양적 긴축을 진행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 연준 자산이 이미 상당히 비대해졌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2020년 1월 4조 1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자산이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급히 공급했고 채권을 사들였던 건데요. 그 영향으로 2022년 1월 말 기준 8조 7천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당장 연준이 자산 재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언젠가 재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 양적 긴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체는 기준 금리 인상 그리고 그와 별개로 사들였던 보유 채권을 다시 빠르게 시장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시장은 경기 침체의 위협을 받아들여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은 바로 전례 없는 부채 규모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는 경기 침체 시기에 금융 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어떤 중앙은행들도 책임지기를 싫어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은 좀 더 분명한 신호,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경기 침체 리스크를 떠안고 간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유럽은 길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시장에 계속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의구심을 확대하고 있죠. 즉 미국도 유럽도 경기 침체의 늪 그리고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쉽게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조이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태에서 기준 금리를 높이는 것에 조심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은 이미 빅스텝을 밟겠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의 분위기는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투자가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촉발에 대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이 명확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구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로 가치는 갈수록 폭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입 물가, 특히 에너지와 지하자원 가격이 급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현 시대는 중앙은행들의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위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어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급히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금융위기까지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은 결국 신뢰가 핵심이고 이 믿음이 깨지면 이는 또 다른 세계 금융위기인 것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